예, 반갑습니다. 명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오늘 불교 뉴스 브리핑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진우 스님과 김경호 운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표님도 뭐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잘 지내시고? 네,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종단의 이러저러한 이제 소식들 좀 전해주시죠. 예, 불교 소식이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메인 주제가 우리가 항상 너무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조계종 중앙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범화사 새로 추대된 방장 스님 정효 스님이 인준됐고요. 중앙종회위원 겸직금지를 해제하자는 안건과 본사주지 3임 제한 안건은 2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구족계 수계살림을 갖다가 시행하자라는 안건이 통과가 돼가지고 3위 3인이 개만 받고 구족계를 못 받으신 분들을 갖다가 구제하는 이 원포인트 원포인트 구제 특별법이네요. 예, 행사가 통과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월 6일에는 4년 만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스님들 한 300여 분이 참석해가지고 인터컨티넨탈 호텔하고 봉은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항상 이 한중일 불교 대회를 하면은 주제는 그거예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특히나 이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라서 굉장히 간절한 주제이긴 한데 또 너무 피부에 안 와닿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11월 15일에는 73차 원로회가 열립니다. 주요한 안건은 전개 대화사항을 새로 선출해야 되고요. 추천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종회에서 이번에 대종사 품계를 받으신 분들, 명사 품계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특별 전형을 갖다가 원로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로회의라고 하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로들 있죠. 근데 30년 이상의 법납이 되신 대종사들 중에서 다시 이제 종단의 원로 스님들을 갖다가 해서 일종의 상원격입니다. 상원격이다. 예. 종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대략 그 원로 회의를 구성하시는 원로 스님은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한 20여 분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종단에서 뭐 주요 자리를 역임하신 분들 갖다가 막 해서 인원이 들쑥날쑥했었는데 자승총무원장 시절에 각 교구본사당 한 명씩으로 원로위원 추천을 갖다가 제안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것도 깨졌어요. 또 그렇습니까? 자승원장이 자기 출신인 용주사는 또 더 뽑아놔가지고 한 명이 아니고 더 두 명을 뽑은. 그러면 이 원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종사 품계를 받은 스님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 이런 형태이군요. 여기 중요하거든요. 총무원장을 선출을 해도 원로회에서 인준을 해야 되고요. 인준권이 있구나. 그다음에 종헌 개정을 종회에서 의결을 해도 그걸 갖다가 인준을 해야만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원로회의가 거부해버리면은 이게 꽝 되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종단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직까지 비구니 명사 중에서는 원로원이 전혀 없었죠? 없습니다. 그럼 최초로 비구니 스님 중에서 어떤 분이 원로 스님이 될지 그것도 좀 관심사가 되겠네요, 앞으로. 아니요, 그건 이번에 아니에요. 그 전에 비구니 스님 명사를 원로로 할지 말지가 더 아직 그 규정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것도 아마 거의 종헌 개정사항일 겁니다. 이런 데서도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차별이죠, 일종의.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11월 11일에 대학 전법 기금 행사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메인 주제가 연결이 되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불교 시민사회는 우선 이제 10월 28일 날 야단법석 진행한 곳에서 이태원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유족들하고 같이 159배 희생자 159명을 갖다가 기리는 그런 절도 같이 하고 명진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진우 스님도 가셨죠? 많은 스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유가족들이
진행하는 추모제였죠. 제사. 첫 번째 제사. 첫 번째 일주기 제삿날이. 그에 앞서서 10월 26일 날에는 유가족 대표들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을 해가지고 불교계의 관심에 이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상한 그 종단 추모 행사가 아니라 불교 사회노동위의 어떤 적극적인 그렇죠. 활동 같은 걸 갖다가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또 들었는데 사개동전 중에서도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1월 5일 날에는 대불청 경기지부에서 수원에서 현 정부의 역사 인식과 정책이라는 김준혁 교수 강연을 갖다가 주최를 해가지고 불교 시민사회도 뭔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자기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할 만한 거는 광화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이 핵폐수를 갖다가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비구니 해안 스님이 그 1인 시위를 시작했거든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셨죠. 90일 동안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정된 시간이 끝나고 나서 불교 시민사회가 이어받아 가지고 뭐 스님과 또 불교 신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1인 시위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8일 현재 69일째. 그러니까 그 이전에 90일까지 합치면은 159일째 그렇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해양 투기를 못하게 하자라는 반대로 했고 해양 투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도 또 69일 동안 지금 계속하고 중단해라. 맞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0시에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가 주최해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야단법석. 요거는 우리 진우 스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진짜 야단에서 하던 법석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가 제일 상층부에서 우리 삶의 이제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봐도 정치를 빼놓고는 우리 중생들의 삶 자체를 개선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모두의 이제 인식이고 그 인식하에서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종교인들에게 또 바라는 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들을 서로 들어보고 소통하는 장소로 국회를 잡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종교계 원로 들의 이제 격려사 그래서 명진 스님과 함세웅 신부 그리고 조원정 목사님의 이제 격려사를 듣고 그리고 2부에서는 좀 신진 종교인들 그리고 이제 소장파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카톨릭 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김시몬 신부님 그리고 이제 평화나무 김디모데 목사님. 그리고 불교에서는 제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인삼 말씀은 이제 우리 야단법석 집행위원장인 이제 도정스님께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시고 문화행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종교인들 전문가 패널 해서 정치인들께서도 이렇게 문제를 제안하는 어떠한 부분들 전문가적 시각에서 문제를 제안해 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좀 편안하게 풀어나가는 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국회에서 열리는 시국법회 야단법석 관련해서는 저희 명진 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도정스님하고 허정스님 모시고 이번 그 국회 시국법회 야단법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야단법석을 하려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장소 대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실 그리고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실 그리고 진보당의 강성애 의원실에서 도와주셔서 같이 주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김용민 의원, 배진교 의원, 강성희 의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대표적인 그 야당 또 진보정당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라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네요. 국힘당에서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부당했어요. 상당히 아쉽네요. 예. 아마 종교인들한테 따끔한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뭐 이어서 예, 전해줄 오늘 소식 꼭 전해주고 말하시죠. 싶은 예. 얘기는 11월 4일 날 강남 포교원에 성열 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실제로 저는 그 오랜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열 스님을 특별하게 입적하신 것을 계기로 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불교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82년도에 강남 포교원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경찰에 끌려가셨어요. 그것도 경찰에요? 예, 네. 본인이 한 것도 아닙니다. 강남 포교원에 포교원을 만들어서 등사기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요즘 같은 프린터가 있을 시기가 아니라서 가리방 긁어서 이 프린터기를 갖다가 제가 아는 뭐 나쁜 사람이 빌려가지고 민주화운동 유인물을 갖다가 거기서 찍어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거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이제 저 맞으니까 다 불었죠. 강남 포교원 걸 썼다. 그래서 이제 강남 포교원의 주지인 성열 스님도 같이 끌려가가지고 왜 저런 빨갱이한테 이런 거 빌려줬냐 이래가지고 그때 고초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3년도 그 해에 설악산 신흥사 살인 사건이 있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총무원장을 물러나라. 그 비상중단을 설립해서 불교를 갖다가 새롭게 해라라는 어떤 그 단식 농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요. 성열 스님이 마곡사문중이거든요. 예. 당시 총무원장이 마곡사문중 사형인 황진경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종단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사제는 거기서 물러나라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불교 집안처럼 이 가족주의적인 집단에서. 정말 성열 스님이 어떤 분인지를 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 놓고 황진경 스님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비상종단의 개국공신이거든요. 예. 그러면 종단의 주요 보직을 갖다가 맡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성열 스님은 다시 강남 포교원으로 갔어요. 당신의 소신이 이겁니다. 종단 권력을 권력을 쥐고서 종단을 개혁하자는 것이 소장파 승려들의 거의 대부분의 입장이었는데 성열 스님은 밑바닥 토대가 건설되지 않고서는 불교 개혁은 사상 두각이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신도들의 의식 개혁, 그다음에 승려들의 의식 개혁이 전되지 않으면은 불교는 새로워지기 어렵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포교원으로 가셔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85년도에 민중불교연합을 만들 때 지도위원으로 동참을 해 주셨고, 뭐 저희는 뻑하면은 이제 일제검속당 해가지고 잡혀가는 게 일이었으니까 뭐 그런 어려움을 많이 처했습니다만 성열 스님이 묵묵히 뒤에서 이제 힘이 돼 주셨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스님과 신도들 사이에 권위가 없이, 신도를 중심으로 포교원을 운영을 했고요. 또 재미있던 게 이제 맨바닥에 방송 놓는 법당이 아니라 거기는 교회처럼 길쭉한 의자를 놨어요. 그 의자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절하기도 힘들고 쭈그려 앉기도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 공부하는데 뭐 그렇게 불편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하셨고요. 그러면서 성열 스님이 보시기에는 풀잠자리아를 갖다가 우단바라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사기치는 대국민 사기국이나 우상화 아니면 방생법이나 천도제 해가지고 신도들 호주머니 긁는 이 불교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중불교 운동을 주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한국불교에서 포교원의 성공 사례를 갖다가 뭘로 보냐면은 강남 구룡사나 능인선원 같이 그저 신도들 버글버글 모아가지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건물 크게 짓는 거 이걸 성공 사례라고 보거든요. 강남 포교원 같은 경우를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강남 포교원이 선악원에 등록돼 있어가지고 성열 스님이 선악원 이사를 지내시고 선악원 분원장이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계종과 선악원이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열 스님의 입적이 교계에 크게 관심을 못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 근거지에서 대중과 밀착하는 것에서 불교의 활로가 있다라고 하셨던 그런 탁월한 해안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잘 몰랐던 스님이신데 오늘 그 김경호 대표님이 성열 스님 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스님께서 살아오신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들으면서 좀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하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 대중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면서 불법을 전파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성열 스님 강남 포교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예. 또 우리 동국대 선배이시긴 하지만 이렇게 모시고 따로 공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는데 강남 포교원을 인연으로 해서 출가하신 제 도반 그리고 이제 선배 그리고 후배 스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다 잘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수행이 치열하시고 해서 그걸 보면 성열 스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바랐던가라는 거를 그 그늘에서라도 제가 조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종단에서 좀 모른 채 하거나 별로 크게 거론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다른 데 가서 이제 은사를 다른 분으로 정하기는 대부분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셨던 스님들에 의해서라도 저는 이제 성열 스님의 가르침이 계속 우리 조계종단의 한 줄기의 맑은 샘물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예, 오늘 어쨌든 뜻깊은 이야기, 성열 스님에 대한 이야기 두 분으로부터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메인 주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일하게 주제를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게 최근에 그 조계종단의 실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승 스님이 불교 광장 모임에서 종단의 어떤 변화, 새로운 어떤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내용을 좀 제시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스님께서 먼저 한번 대표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10월 31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광장이라고 하면 이제 조계종의 이른바 종책 모임이죠. 조계종 중앙종의 종책 모임인데 거기에 73명인가 77명인가 오셨대요. 종회 정원만 73명. 예. 그러니까 종회 정원이 81명이니까 거의 다 온 거죠. 예. 거기에 총무원, 총무부장을 비롯한 부실장들이 참가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 조계종의 실세는 나다. 내가 조계종의 주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내년이 그 종단 개혁, 구사 종단 개혁 30주년 되는 해인데 그를 기점으로 종단의 구조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면서 종단 구조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포교 교육원이 제 역할을 별로 못한 것 같으니까 총무원의 그 작은 부서로 흡수해라. 그리고 이제 교구본사의 중앙 분담금을 없애고 총무원은 직영사찰하고 직할사찰의 분담금만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 지금 종무원이 너무 비대하니까 숫자를 자꾸 줄이고 빈자리가 생기면은 새로 뽑지 말고 스님들로 그 자리 채워라. 그리고 그러면 총무원이 너무 작아지면은 어떻게 종단을 관리하느냐.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징계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본사 컨트롤이 가능하더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또 뭘 얘기했냐면 내년도에 세계 카톨릭 청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 불교가 찌그러서 되겠느냐. 우리는 달라이라마 초청법회로 해서 한 20-30만 청년 모아가지고 맞불 놓자. 근데 이거를 3월에 추진해봐라. 내년 3월에요? 예. 4월이 총선이니까 총선 전에 인원동원 해가지고 세를 과시하겠다는 거죠. 그건 상당히 좀 굉장히 정치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며칠 있다 있는 11월 11일 날에 대학생 전법 모임, 기금 모임도 결국엔 이러한 세력화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으로 할 때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정치권은 관심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승 전 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이 불교 발전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 경전에도 없고 별 희한한 사고방식인데, 예, 어디 이 대부에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 같아요. 대부에 나오는. 영화 보면 그 대목들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꼴레오네가가 이 사법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마피아 가족들이 전부 꼴레오네 가문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날 모임에 저는 목적, 최종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비구니 스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1천만 원씩 전법 기금을 냈다. 아, 그 대학생,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네, 전법 기금을 1,000만 원씩. 비구니 스님들 입장에서는 몇 달치 수입에 해당되는 정말 큰 액수다. 우리 비구 스님들 분발해라. 저는 이게 그 수금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1,000만 원 밑으로는 아닌지 안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자리였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얘기하는데, 명분은 대학생 전법이지만 본질은 정치 줄 세우기고 그 다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학생 10,000명을 갖다 만들어내겠다. 유권자 10,000명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의미 있는 거니까 다들 돈 내. 내가 100억 거둘 거야. 이 가이드라인 100억,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끊임없이 자승 전 원장의 모든 행사는 아름다운 주장에 따르는 실질적인 거는 돈 걷기예요. 위례 신도시에 천막 치고도 돈 무척 많이 걷었고, 걷기 순례하면서도 돈 걷고, 인도 갔다 오면서도 돈 걷고.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거니까 니들은 돈 내. 그러니까 이 조계종단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갖다가, 이 역사성을 갖다가 자기의 수익 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는지는 좀 드러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쓰겠다 그러는데. 쓰겠다. 예, 쓰겠다 아직 그러고.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예. 아니, 뭐, 그쵸, 애매하죠. 예, 아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스님 제가 보는 말씀해 주시죠. 거는 그 전부터 제가단체와 그리고 우리 명진 TV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상월결사와 그리고 불교 광장 자체가 지금 총무원의 행정 조직을 능가하는 이제 조직이라는 걸 만방에 고한 거죠, 이번 행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때는 비공개로 되었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터 일찌감치 총무원 행정조직보다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그리고 정식적인 총무원 조직보다 큰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여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뭐 공산당 당조직 뭐 규율 뭐 우리 그 중국에서 1년에 한 번인가에 뭐 당대회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회부장 일어나봐. 2027년에 뭔 일이 있는 줄 알아? 로 이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맨 처음에 시작한 발언이. 총무원 부서장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뭐 있는지 알아? 야단치듯이. 그때 교황이 와서 카톨릭 청년대회가 있어. 100만 명이 모일 거라는 거 알아 몰라? 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세가 얼마나 위에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또 하나의 또 총무원의 그 조계종의 조직이라고 하는 종의 사무처장을 또 불러 세워요. 그래가지고 종의 사무처장, 종회의원의 정원인가요? 정원 17조가 뭔지 알아? 라고 또 마이크를 줘서 읊게 만듭니다. 종회의원 노릇 똑바로 해야 돼. 라고 73명의 종회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또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게 이 상월 결사라고 얘기하는 불교 광장이 얼마나 큰 조직인가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 조직의 정점에 총재인 내가 있다라는 걸 자세히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일단 불교 광장
모임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데, 불교광장이란 모임은 아까 전에 김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종책 모임이다. 네. 일종의 종단 내에 지난번 이제 그 진우 선생님 이야기로는 이게 밖으로 사회로 따지면 따지면은 정당과 같은 정당과 이런 같죠. 네. 역할을 한다 하는데, 그럼 이 불교광장 모임에서 81명의 종회의원 중에서 70여 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저 불교광장이 종회 조직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73명 더하기 총무부장과 네. 부실장들이 다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하는 꼴이 공산당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면은 총무는 이 모임에서도 보듯이 총무는 거의 뭐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다. 하부 조직이죠. 어. 그러니까 하부 조직이니까 총무원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예.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예. 사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던 거를 총무원과 그리고 종회에서 그 뒷날부터 바로 달라이라마 초청을 한다니까 뭐 바로 그렇죠. 티벳 예. 자유하우스를 만나고 뭐 이렇게 언론전도 하고 실무적인 이제 계획이 실무적인 나온 거죠. 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불교광장의 지금 자승이 총재. 총재죠. 총재. 그러니까 공산당 서기장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불교광장 총재인 자승 스님이 사실상 총문이나 종의 위에 군림하면서 조계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파다 있는데, 이게 공개적인 형태로 보도자를 통해서 확연히 증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전당대회랑 똑같은 게 우리 저 시진핑이 네. 공산당 대회가 나오면은 그때 뭐 한 3시간 정도 연설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연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그렇죠. 당원들이 네. 이번에도 법보나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보면 사회부장 스님 일어나 보세요. 뭐 발언의 전문이 다 나와 있다. 발언의 전문이 다 실려요. 발언의 전문을 다 실으라 그랬어요. 실으라.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라는 거죠.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아까 수령님 교실을 예, 갖다가. 수령님 교시처럼 그렇게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들게. 그리고 항상 결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 결론 부분이 뭐였냐면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10분 100%가 비구니 종회의원 100%가 1,000만 원씩 냈다. 이것들아. 비구 종회의원들 분발해라. 적어도 하한선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각 교구 본사마다 1억에 예. 비구 스님들 종회의원들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씩 해야 되고 예. 부실장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사찰 주지 직영 사찰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한다 그러면 벌써 11월 11일 날 있는 세상을 흔든 예. 43일 그 영화를 개봉하는 날 다큐 영화. 예. 하는 그 대회에 지금 벌써 약정 금액이 제가 볼 때는 5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100억을 이제 모금하는 이 계기가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에 맞춰서 지금 이 100억을 이렇게 모금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전법위원회는 출범을 했고요. 했고, 예.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예. 마련하는. 제가 또 딴 쪽으로 들은 얘기는요. 예. 지금 이제 벌써 뭐 50억 이상이 약정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냉랭하고 싸늘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승 원장 전 원장도 잘 알고 있다. 예. 뭐냐면 준조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때 각 사찰의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나누자고 분담금을 10%를 삭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걸 갖다가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액 다 내야 돼요. 그럼 중앙 분담금도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근데 코로나 때 떠나간 신도들은 들어올 길 없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야 될 게 많잖아요. 건학위원회 총재이신 자승 스님이 돈 내라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에 장학금도 내야 되는데 이번에 전법 기금이라고 또 띵기고 있고 그 전에 상월결사에 또 계속 갖다 바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총무원 분담금을 기본 깔고 상월결사 동국대 장학금에다가 이번에는 이 대학생 전법 기금까지 또 내라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없다. 그렇죠. 낼 돈 없다. 내 배를 째라. 이제 이러고 자빠지는 데들이 여러 개 생겼다 그럽니다.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발언을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총무원을 슬림하게 만들겠다.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이어트를 시키겠다. 근데 본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견제를 하는 장치가 하나 있죠. 뭐를 한다고요? 감사와 징계를 하겠다. 이 얘기는 당규율위원회로 애들 다 잡을 수 있어. 호법부와 호계원을 통해서 그리고 밖으로 따지면 사회로 따지면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을 가지고 니들 다 견제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총무원은 뭐만 남아요? 검찰청하고 그렇죠. 예. 경찰청만 남는 거예요. 사법기구만 사법기구만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총무 대한불교 조계종은 검찰 기능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 통제가 되고 거기에다 컨트롤할 수 있다. 교육원이나 포교원을 없애고 교육국, 포교국으로 축소하라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크게 하는 거 없이 근데 이런 활동을 사실상 상월결사가 다 가지고 가서 빛나는 활동, 의미 있는 활동 이제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총무원은 사법기구 정도로만 남아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라. 예. 그러면서 3월까지 그 계획안 달라이라마에 대한 계획안 초청에 대한 계획안도 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상월결사 전법단 대학생 전법단을 이제 조직표가 벌써 나왔잖아요. 벌써 법사들이 이제 각 단위별로 다 정해져 있고 이 조직도를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과 이 조직도를 가지고 국힘당이나 민주당을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총선에 이러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우리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표를 동원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돈도 우리 벌써 마련했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계종이 신천지처럼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본인이 분명하게 이 전문에 나타나요.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고 칭찬한 걸 정치인들이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우리한테 유리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불리한 일을 했을 때 다그치지 않는 야단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감은 이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얘기는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정치 개혁에 그렇죠. 대한 내용들이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굳이 총선 전에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깨놓고 얘기해서 노골적으로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개입할 테니까 각 정당에다가 또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 우습게 여기지 마 내지는 우리의 이 존재감,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막 이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불교로서 종교로서의 그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전 이게 그렇죠.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그 종단의 미래에 대한 고민 중에 자비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 세상의 고통 내지는 중생들의 고통에 대한 맞습니다. 공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 종단으로서의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불교가 비판받고 있는 청정 잃은 승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성찰하고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할 수 없으리라는 건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사실 제일 말썽이니까 본인이 제일 문제이긴 해요.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그 청정하지 못한 존재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국민 대중들한테 내지는 불자들한테 이 자비와 청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든 대안이 이건 뭐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종교적인 레토릭입니까? 수사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저도 이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이거는 종교 지도자 내지는 종교 집단에서 던지는 고민과 거기에 기반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무슨 정치적인 또는 뭐 이익 집단 뭐 어떤 그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서 뭔가 이렇게 사원들 다그치는 그런 느낌으로 확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단계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생불이라고 일컬어지는 달라이라마를 모시는 이유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2027년에 와서 100만 명을 동원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맞불로 초청을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종교인이 할 얘기입니까? 아니 이 달라이라마 생불이라고 지칭되는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 게 세대결 하려고 모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 수행자 집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우리 집단 안에서 달라이라마를 키워내자라고 해야지. 그렇죠. 왜 있는 걸 갖다가 꼬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한번 소무하고 그냥 버리자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초청 문제가 조금 예민한 게 그렇죠.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정치 외교적으로 얽히고 설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방안이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고 정부 당국자도 알아요. 제주도에서 하면 돼요.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이 그렇죠. 가능한 예, 곳입니다. 그 중국 맞습니다. 사람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달라이라마가 비행기 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막아왔던 게 대한민국 정부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계속 미적미적했던 게 대한민국 조계종이에요. 저는 이번 10월 31일 날 있었던 그 불교광장의 그 자승의 행태를 보면 자승의 표현을 빌자면 조계종이 너무 비대해졌다. 비만이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나 비만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없던 조직이 갑자기 생겨서 무한 확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몸에서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갑자기 없던 상홀결사가 생겨서 이렇게 무한 확장하는 것을 저는 암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그 자승의 이러저러한 이제 이야기들 불교광장 종책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 말씀을 많이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 저는 그 진우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강하게 남는 게 종단은 끊임없이 이제 축소시키고 조계종은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고 총무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홀결사는 계속 비대해져 가고 있는 것 이게 오늘의 어떤 이 조계종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두 분의 귀한 말씀 잘 청취를 했고요. 오늘 6번째 불교 뉴스 브리핑 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종단 내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고귀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종단이 개혁되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지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총무원 1년 예산이 400억 안 되죠. 400억 안 됩니다. 400억 안 되는데 한 행사에서 100억을 지금 오, 걷겠다고 야. 하니까